노트르담의 꼽추 다시 2 빅토르 위고 지음 원혜영 옮김 제3편 1장 마녀 재판 1482년 1월 7일 파리시장 로벨 데스투트빌 씨는 잠에서 깼을 때 기분이 매우 나쁘고 짜증이 났다. 그날은 축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피곤한 날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축제로 인해 파리 시내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오물을 싹 쓸어내야 하는 직책을 지녔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리고 그는 그랑 샤틀레에서 재판을 해야 했다. 하지만 재판은 이미 시장 없이 시작됐다. 보좌관들이 관리에 따라 그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많은 남녀 시민들이 샤틀레의 배석 판사이자 시장의 보좌관인 플로리앙 바르부디엔느가 완전히 아무렇게나 내리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즐겁게 보고 있었다. 이 배석 판사는 귀머거리였다. 배석 판사로는 대수롭지 않은 결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앙은 어떤 항소도 받지 않고 매우 적절하게 판결을 내렸다. 청중 속에는 우리의 친구 장 프롤로도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옆에서 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고 있는 친구 로뱅 푸스팽에게 말했다. 누구를 끌고 들어오는 거지? 순경도 많이 들어오잖아. 사냥개들도 동원됐군. 분명히 매우 큰 짐승임에 틀림없어. 와, 저건 어제 뽑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광인 교황이다. 우리의 종칙이다. 우리의 애꾸눈이다. 우리의 꼽추다. 저건 카지모도다. 정말로 그였다. 카지모도는 꽁꽁 묶이고 포박되어 감시를 받고 있었다. 배석 판사 플로리앙은 서기가 건네준 카지모도에 대해 제출된 소송 문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문서를 보고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신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 닥칠 때 항상 취하는 이런 신중함 덕택에 플로리앙은 사전에 피고의 이름과 신분과 범죄를 알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귀머거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도 신문할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름은? 그런데 이번에는 귀머거리가 어쩔 수 없이 귀머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판사는 귀머거리였고 피고도 귀머거리라는 것을 전혀 주의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고가 그렇듯이 대답한 줄로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 좋아, 나이는? 다시 카지모도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대답했다고 추측하고 신문을 계속했다. 그럼 직업은? 여전히 똑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방청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됐어, 판사가 말했다. 갑자기 서기와 방청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는데 어찌나 격렬하고 열광적이었던지 두 귀머거리들도 그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란 플로리앙 판사는 구경꾼들이 웃는 이유가 피고가 불손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악당아, 너는 교수형을 받아 마땅한 대답을 했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갑자기 법정 끝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시장이 들어왔다. 시장은 그에게 엄하게 질문했다. 무슨 짓을 저질러서 끌려왔느냐, 이 악당아. 가여운 꼽추는 시장이 이름을 묻는 줄 알고 평소에 고수했던 침묵을 깨고 거칠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카지모도예요. 질문과 대답이 거의 맞질 않자 다시 한번 떠들썩한 폭소가 퍼졌고 로벨 시장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다. 나도 조롱하는 거냐 이 악당아? 노트르담의 종치기입니다. 카지모도는 판사에게 자기의 직업을 설명해야 한다고 추측하고 대답했다. 종치기라고? 이놈, 내가 시장을 우롱하고 있구나. 순경들, 이 악당을 그레브 광장의 죄인 공시대로 끌고 가서 1시간 동안 채찍질하고 돌려라. 서기는 판결문을 시장에게 제출했고 그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다른 법정을 둘러보기 위해서 떠났다. 카지모도는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2장 독방. 여기서 다시 그레브 광장으로 가 보도록 하자. 아침 10시 모든 것이 그 전날이 축제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포석에는 리본, 누더기, 깃털로 만든 술에서 떨어진 깃털, 횃불에서 떨어진 촛농, 그리고 음식 부스러기들과 같은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다. 사람들은 축제, 사절단, 코프놀, 광인교황의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독자가 그레브 광장 서쪽에 있는 투르롤랑의 옛날 집 쪽으로 눈을 돌리면 집 정면 귀퉁이에 커다란 공중용 성무 일과서가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 공중용 성무 일과서 옆에 아치 모양의 좁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 모양의 쇠 막대기 2개가 붙어 있었다. 창문은 광장 쪽으로 나 있는데 문이 없는 이 독방으로 약간의 빛과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 독방은 롤랑드 드라 투르 롤랑 공주가 십자군에서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스스로 거기서 영원히 틀어박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집 벽 안에 독방을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세기 동안 파리에서 유명한 곳이었다. 이 괴로워하는 공주는 20년 동안 조급하게 만든 이 무덤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다. 그녀는 심지어 베개로 쓸 돌멩이 하나 없이 재 속에서 잡고 검은 자루를 입고 측은하게 여기는 행인들이 창문 선반에 놔두는 빵과 물로 연명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즉 다른 무덤으로 이송되었을 때 그녀는 이 무덤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비탄에 빠진 여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었다. 시에서는 이 공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공중용 성모 일과서를 만들어서 독방 창문 가까이에 고정시켜 놓았다. 이것은 때때로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만이라도 거기에 잠깐 멈추게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적선을 생각하게 하고 롤랑드 공주의 독방을 상속받은 불쌍한 은둔자들이 완벽한 굶주림과 망각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3장 독방의 은둔자.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투르 롤랑의 독방에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 독방으로 걸어가고 있는 3명의 수다쟁이 여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이 여자 중 2명은 파리 시민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과 동행하는 여자는 2 여자와 거의 비슷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옷과 행동 거지에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골 공중인 부인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시골 여자는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커다란 빵 과자를 들고 있었다. 빨리 가요, 마이에트. 파리 여자 중 한 명인 미스니에가 시골 여자인 마이에트에게 말했다. 마이에트가 갑자기 외쳤다. 저기 다리 끝에 모여있는 사람들 좀 봐요. 한가운데 있는 뭔가를 그걸 보고 있어요. 정말이네요. 다른 파리 여자인 제르베즈가 말했다. 탬버린 소리가 들리네요. 에스메랄다가 염소와 함께 춤추고 있나 봐요. 자, 빨리 가요. 마이에트, 파리의 신기한 것들을 보러 여기 오셨잖아요. 어제는 플랑드르 사람들을 봤으니까 오늘은 집시 계집애를 보세요. 집시라고요? 마이에트가 갑자기 발길을 돌리고 아들의 팔을 강하게 잡으면서 말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저 집시 계집이 내 아들도 훔쳐갈 거예요. 빨리 와. 웨스타슈. 저 집시 계집이 당신 아들을 훔쳐간다니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참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마이에트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점은 미스니에가 말했다. 그 자루 수녀도 집시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루 수녀가 뭐예요? 마이에트가 물었다. 귀딜 수녀요. 미스니에가 말했다. 귀딜 수녀가 누구예요? 마이에트가 집요하게 말했다. 독방의 은둔자예요. 미스니에가 대답했다. 뭐라고요? 마이에트가 물었다.
우리가 지금 이 빵 과자를 갖다 주려는 그 불쌍한 여자 말인가요? 미스니에는 바로 맞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녀는 탬버린을 치고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 이 보헤미아의 불황자들에 대해서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녀가 왜 집시들과 보헤미아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이애트, 당신은 왜 그들을 보기만 해도 달아나죠? 아, 마이애트는 두 손으로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꽉 붙들며 말했다. 파케트라 상트풀레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이애트. 제르베즈가 말했다. 알겠어요. 마이애트가 대답했다. 그럼 말해드릴게요. 18년 전에 파케트라 샹트플레리는 18살이었어요. 파케트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이 많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는 매우 착한 여자였죠. 파케트는 너무나 명랑하고 너무나 예뻐서 모든 사람들이 상트플레리라는 이름 말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두 모녀는 그날 벌어서 살았어요. 너무 추운 어느 겨울날 장작이나 뗄나무가 없어서 샹트플레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파케트, 프랑스의 국화꽃이라고 불렀고 많은 남자들은 파크레트, 부활절 데이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는 몸을 망쳤어요. 마이애트는 한숨을 쉬고 눈물을 닦았다. 66년에 파케트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녀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죠. 그녀의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아기를 혼자 키웠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추위도 배고픔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녀는 다시 한번 아름다워졌어요. 남자들이 상트플레리를 다시 보러 왔어요. 그녀는 고객을 되찾았고 돈을 벌었죠. 그녀는 아기 옷과 턱바지, 어깨끈에 레이스가 달린 조끼, 작은 새팀 모자를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어린 아네스, 세례명인데 그 아기 이름이었죠. 아무튼 아네스에게는 한 켤레의 작은 분홍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루이 11세 왕도 결코 가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기 엄마가 손수 바느질하고 수놓은 거였거든요. 전 그 애가 넉 달밖에 안 됐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기 엄마는 날마다 더욱더 아기에게 미쳐갔어요. 그녀는 아기에게 뽀뽀하고 옷으로 입히고 아기를 씻기고 예쁘게 꾸몄어요. 이야기는 매우 좋고 재미있는데 제르베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시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제 나와요. 마이애트가 말했다. 어느 날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 랭스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지들과 방랑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랭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러 갔어요. 그들은 손금을 봐주고 신기한 예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애를 훔치고 돈주머니를 잘라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측한 소문이 돌았죠. 불쌍한 상트플레리도 예쁜 아기 아네스가 언젠가 아르메니아의 왕후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집시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집시 여자들이 아기를 보고 감탄하고 어루만지고 더러운 입으로 키스하고 손금을 보고 경탄했어요. 아기는 장래에 미인이 되고 정숙하고 여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는 여왕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상트플레리는 아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조용히 집을 나와 한 이웃에게 달려가서 자기 딸 아네스가 여왕이 될 날이 올 거라는 것과 그 밖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을 나갔을 때보다 문이 더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래도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로 달려갔어요. 거기엔 더 이상 아기가 없었어요. 침대는 텅 비어 있었죠. 작고 예쁜 신발 한 짝만 빼고 아이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는 쏜살같이 방 밖으로 나가서 층계를 달려 내려간 다음 내 아기, 누가 내 아기를 데리고 갔지? 누가 내 아기를 훔쳐갔지? 라고 울부짖으면서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집들은 문이 닫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마을을 이리저리 다니고 거리랑 거리는 샅샅이 뒤지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고 머리는 부스스했고 보기에 무서웠어요. 그리고 눈에 불이 일어서 눈물이 말랐어요. 저녁 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 여자가 그녀가 집을 비운 동안에 2명의 집시 여자가 팔에 보따리를 안고 방으로 올라갔고 문을 닫은 후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봤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파케트의 방에서 들렸어요. 그 엄마는 나는 듯이 층계를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하기가 너무 끔찍하군요. 그녀의 작고 예쁜 아네스 대신 애꾸 눈에 기형인 어떤 흉측한 괴물이 바닥을 기고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서워서 눈을 가렸죠. 그녀는 말했어요. 오, 마녀들이 내 딸을 소름 끼치는 동물로 바꿔놓은 것일까? 사람들은 서둘러서 그 어린 굽은 다리를 데리고 갔어요. 상트 플레리는 작은 신발 위로 몸을 던지고 온몸을 떨더니 신발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심장이 터지기라도 한 듯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서서 랭스 시내를 달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집시의 소굴로 가요. 순경나리들 마녀를 태워 죽여주세요. 하지만 집시들은 이미 떠났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서 그들을 쫓아갈 수 없었어요. 다음날 벌판에서 큰 모닥불을 피운 흔적과 파케트에 아기의 것인 리본 몇 개와 핏자국과 염소똥이 발견됐어요. 그 전날 밤은 토요일이었어요. 집시들이 벌판에서 연회를 열었고 그 아기를 잡아 먹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끔찍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상트 플레리는 울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그 다음날에 사라져버렸어요. 집시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이 그렇게 심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네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3명의 여자는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다. 이야기에 너무 몰두해서 그들은 트르롤랑의 공중용 성무 일과서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엄마, 이제 빵 과자를 먹어도 돼? 이 질문에 마이애트는 정신이 들었다. 그런데 마이애트가 소리쳤다. 그 은둔자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독방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 빵 과자를 갖다 줘야죠. 바로 가죠. 미스 니에가 말했다. 그 세 여자는 발길을 돌렸고 트르롤랑의 독방에 도착했다. 세 여자가 꼼짝하지 않고 숨죽인 채 독방의 창살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구슬픈 광경이었다. 아무것도 깔지 않은 돌바닥 위에 한쪽 구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기보다는 웅크려 있었다. 무릎 위에 턱을 괴고 두 팔로 무릎을 꽉 안아서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갈색 자루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긴 회색 머리카락은 얼굴 위에서 다리를 따라 거의 발까지 앞으로 내려 뜨려져 있었다. 엄마, 나도 볼래. 이 맑고 생생한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에 은둔자는 몸을 떨었다. 아이를 데려가요. 그녀는 외쳤다. 그 집시 계집애가 곧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은둔자의 사악한 얼굴이 창문에 나타나 창살에 꼭 붙었다. 날 부르고 있는 건 집시 계집이구나. 어린애들을 훔치는 도둑년. 제발 벌을 받아라. 벌을. 벌을. 사장, 꼽추의 눈물. 그레브 광장에 있는 군중들은 공개적인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죄인 공시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죄인 공시대는 182cm 높이의 돌로 만든 입방체 모양의 속이 비어있는 간단한 건축물이었다. 위쪽 단 위에는 단단한 떡갈나무로 만든 수레바퀴 하나가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바퀴 위에 죄인을 무릎 꿇리고 팔을 등 뒤로 묶었다. 나무 손잡이를 잡고 이 구조물 내부에 장착된 축을 돌리면 바퀴가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인의 얼굴이 연속적으로 광장의 모든 방향에 비치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죄인 공시였다. 마침내 죄인이 수레 뒤에 묶인 채 도착했다. 그가 단 위로 끌어올려져서 수레바퀴 위에 노끈과 가죽끈으로 묶인 채 광장 사방에서 그를 볼 수 있었을 때 웃음과 환호성이 뒤섞인 거대한 야유 소리가
광장으로 터져나왔다. 그것은 카지모도였다. 카지모도는 원판 위에 무릎이 꿇렸는데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셔츠가 허리까지 벗겨졌는데도 그대로 놔두었다. 군중들이 카지모도의 곱사등을 보자 그들은 요란스럽게 웃었다. 이렇게 유쾌하게 웃는 동안 키가 작고 풍채가 건장한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단 위로 올라가서 죄인 옆에 섰다. 그는 샤틀레의 고문관 피에라 토르트리였다. 그가 외투를 벗자 오른손에 가늘고 끝이 뾰족한 채찍이 보였다. 마침내 고문관이 발을 굴렀다.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바퀴가 회전하면서 카지모도의 곱사등이 앞에 오자 피에라는 갑자기 팔을 들었고 가느다란 채찍이 공중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그 불쌍한 남자의 어깨 위에 맹렬히 떨어졌다. 카지모도는 깜짝 놀란 듯이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묶인 몸을 비틀었다. 놀람과 고통으로 인해 몸이 격렬하게 수축돼서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두 번째 채찍질이 이어졌고 세 번째 채찍질이 또 그 다음 채찍질이 계속 이어졌다. 바퀴는 계속 돌았고 채찍은 비 오듯이 쏟아졌다. 곧 피가 터졌고 꼭지의 검은 어깨 위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카지모도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눈을 감았다. 머리가 가슴 위로 툭 떨어져서 그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서 카지모도의 눈이 스르르 열렸다. 그 순간 그 불쌍한 죄인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왜냐하면 신부가 노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죄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로 노새가 공시대에 가까이 가자마자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공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서둘러 물러갔다. 이 신부는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였다. 카지모도는 실망에 쓴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에 카지모도는 군중에게 간절한 눈빛을 던졌고 훨씬 더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물 좀 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이걸 마셔라. 누군가가 시궁창에 적신 걸레를 그의 얼굴에 던졌다. 물 좀 줘. 카지모도가 헐떡거리며 되풀이하여 말했다. 그 순간 카지모도는 군중들이 길을 내주는 것을 보았다. 괴상하게 옷을 입은 한 아가씨가 군중 속에서 나왔다. 그녀의 뒤로 금뿔이 달린 흰 염소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녀는 손에 탬버린을 들고 있었다. 카지모도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전날 밤에 납치하려고 시도했던 집시 아가씨였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가 복수하러 왔다고 믿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죄인에게 다가가 허리에서 물통을 풀어서 그 비참한 남자의 바짝 마른 입술에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때 그 순간까지 너무나 마르고 불타고 있었던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 하나가 솟아오르더니 오랫동안 절망감으로 위축돼 있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마도 그 불행한 사람이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물을 꿀꺽꿀꺽 들이켰다. 목이 탈 정도로 갈증이 일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에 감동해 박수를 치면서 외치기 시작했다. 훌륭해, 훌륭해. 바로 이때 독방 창문에서 공시대 위에 있는 집시 아가씨를 보고 있던 은둔자가 그녀에게 사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벌을 받아라. 집시 계집아, 벌을 받아라. 벌을 받아라. 5장 풀려난 카지모도. 에스메랄다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비틀거리며 공시대에서 내려왔다. 은둔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내려와, 내려와 집시 도둑년아. 너는 한 번 더 거기에 올라갈 거야. 자루수녀가 심기가 불편한가 보군.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여자를 두려워했고 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다. 카지모도가 풀려날 시간이 됐다. 그는 포박에서 풀려났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제2권 제4편 1장 잘리의 요술.
여러 주가 지나갔다. 3월이 왔다. 우뚝 솟은 성당 맞은편에 광장과 파르비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고딕풍 화려한 집의 현관 위에 지은 석조 발코니에 젊은 아가씨 몇 명이 모든 우아함을 총동원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플레르드 리스 공들로리의 아가씨와 그녀의 친구들인 디아느 드 크리스티유, 아물로트 드 몽미셸, 콜롱브드, 가윳 퐁텐, 그리고 드 샹슈 브리의 소녀였다. 방 안에는 화려한 붉은 벨벳 안락 의자에 공들로리의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당당한 풍채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여성들이 감탄할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 젊은이는 친히 헌병대의 중대장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젊은이와 플레르드 리스는 약혼한 사이였다. 그러나 장교의 당혹스러울 정도의 냉정함으로 보건대 적어도 남자 쪽에서 보면 사랑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그의 표정에는 어색함과 따분함이 역력했다. 불쌍한 부인은 여느 주책 없는 어머니처럼 딸에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장교가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때 발코니에 3여 평 장식 구멍으로 광장을 내다보고 있던 7살 먹은 작고 날씬한 베랑제르드 샹슈브리의 소녀가 소리쳤다. 오, 보세요. 아름다운 플레르 리스 대모님. 저기 포석 위에서 예쁜 아가씨가 촌스러운 사람들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탬버린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발코니 끝으로 달려갔다. 반면에 플레르드 리스는 그들을 천천히 따라갔고 젊은 남자는 방에 더 안쪽으로 물러갔다. 아름다운 플레르드 리스는 매력적이었지만 중대장은 차츰 실증나고 있었다. 결혼을 빨리 한다는 생각은 그를 매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비록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술집과 거기에 딸린 것들을 좋아했다. 그는 오직 추잡한 말들과 무용담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여자들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좋아했다. 갑자기 플레르드 리스가 몸을 돌리고 그에게 말했다. 멋진 사촌 오빠, 2달 전에 집시 아가씨를 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 아름다운 사촌, 중대장이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저쪽 성당 광장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가 그 집시 아가씨일지도 몰라요. 와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멋진 페비스 사촌 오빠. 페비스 중대장은 천천히 발코니로 다가갔다. 페비스는 보더니 말했다. 맞아. 염소를 보니 알겠어. 대모님, 갑자기 노트르담 성당의 탑 꼭대기를 올려다본 베랑제르가 외쳤다. 저 위에 있는 까만 사람은 누구죠? 모든 아가씨들이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한 남자가 북쪽 탑 위에 난간에 기댄 채 그레브 광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주교님이시네. 플레르드 리스가 말했다. 어쩜 춤추고 있는 집시 계집애를 보고 있을까? 디아느 크리스티유가 말했다. 집시 계집애는 조심해야 할걸? 플레르드 리스가 말했다. 왜냐하면 부주교님은 이집트를 좋아하지 않거든. 멋진 페비스 사촌 오빠, 저 어린 집시 계집애를 아시니까 여기로 올라오라고 신호를 보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오, 그래요. 모든 아가씨들이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아니, 그런 쓸데없는 짓을. 페비스가 대답했다. 저 여자는 분명히 날 기억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아가씨들이 원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죠. 그리고 발코니 난간 위로 몸을 구부리고 외치기 시작했다. 아가씨! 춤추는 아가씨는 그 순간에 탬버린을 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부르는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녀의 빛나는 눈이 페비스에게 닿자 갑자기 춤을 멈췄다. 아가씨! 중대장이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녀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아가씨는 그를 다시 보았고 마치 불꽃이 볼 위로 타오르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서 있는 구경꾼들을 해치고 페비스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집의 문을 향해서 걸어갔다. 잠시 후에 문에 벽걸이 융단이 올라갔고 집시 아가씨가 방 입구에 나타났는데 얼굴은 붉었고 어리둥절해하며 숨을 헐떡거렸고 커다란 눈을 떨군 채 감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출현은 이 아가씨들에게 이상한 효과를 일으켰다. 그들 사이에는 잘생긴 장교의 마음에 들려는 억압된 은밀한 경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거의 똑같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각자 승리를 바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시 아가씨의 도착으로 갑자기 균형이 깨졌다. 그녀는 광장보다 좁은 방에서 비길 데 없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눈부셨다. 모든 아가씨들은 적이 방금 도착했다고 느꼈고 모두 단결했다. 그들은 집시 아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에 대한 환영 인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중대장이 맨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예쁜 아가씨군.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사촌누이? 플레르드 리스는 경멸이 섞인 상냥한 태도로 중대장에게 대답했다. 나쁘진 않네요. 예쁜 아가씨. 페비스가 집시 아가씨에게 몇 걸음 다가가면서 힘주어 말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본다면 다시 없는 영광이겠소? 그녀가 그의 말을 막았다. 오, 알아보고 말고요. 그런데 페비스가 말했다. 당신은 그날 밤 재빨리 도망쳤소. 내가 겁을 준 건가? 오, 아니에요. 집시 아가씨가 말했다. 옷을 야만인처럼 입었네. 디아느 크리스티우가 고른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 치마는 소름 끼치게 짧구나. 가요 퐁텐이 덧붙였다. 비꼬는 말이 집시 아가씨 위로 비오듯 쏟아졌다. 집시 아가씨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이런 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페비스는 웃었고 무례함과 동정심이 섞인 말투로 집시 아가씨의 편을 들었다. 멋대로 떠들게 놔둬요, 아가씨. 그가 말했다. 당신 옷이 괴상하고 단정치 못한 건 분명하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무슨 상관이겠소? 집시 아가씨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을 들고 페비스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인은 이유를 모른 채 불쾌함을 느꼈다. 에구머니나! 부인이 갑자기 외쳤다. 내 다리 아래서 꼼지락거리는 게 뭐지? 아, 천한 짐승 아니야? 그것은 자기 주인을 찾아온 염소였다. 아, 맙소사, 왜 더 일찍 생각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계집애는 마술사고 저 염소는 매우 기적 같은 묘기를 부린대요. 디아느가 간절하게 집시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가씨, 염소에게 기적을 만들게 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춤추는 아가씨가 대답했다. 간단히 말해서 요술 말이야.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 플레르드 리스가 염소 목에 수놓은 가죽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게 뭐지? 그녀는 집시 아가씨에게 물었다. 집시 아가씨는 그녀에게 큰 눈을 치켜 뜨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제 비밀이에요. 그때 부인이 화가 나서 일어섰다. 이봐 집시 아가씨, 너나 내 염소나 춤추지 않을 거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집시 아가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중대장이 외쳤다. 그런 식으로 떠나면 안 돼요. 돌아와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아가씨, 이름이 뭐죠? 에스메랄다. 춤추는 아가씨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 이상한 이름을 듣고 아가씨들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는 사이에 베랑제르는 몇 분 전에 아무도 몰래 마지팽 과자 하나를 가지고 염소를 구슬려서 방 한쪽 구석으로 끌어다 놓았다. 순식간에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 호기심 많은 소녀는 염소목에 매달린 주머니를 풀고 그것을 열어서 속에 있는 것을 돗자리 위에 쏟았다. 그것은 알파벳 글자였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회양목 조각 위에 따로따로 새겨 놓은 것이었다. 이 장난감이 돗자리 위에 펼쳐지자마자 그 어린 소녀는 염소가 금빛 발로 어떤 글자들을 끌어내 발로 살살 밀어서 어떤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랑제르는 감탄해서 두 손을 잡고 외쳤다. 플레르드 리스 대모님, 염소가 한 것 좀 보세요. 플레르드 리스는 달려가서 보고 몸을 떨었다. 모든 사람, 엄마도, 아가씨들도, 집시 아가씨도, 장교도 서둘러 달려왔다. 마룻바닥에 배열된 글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페비스. 이것을 쓴 것이 염소니? 플레르드 리스가 물었다. 네, 대모님. 베랑제르가 대답했다.
집시 아가씨는 염소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보고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가 창백해졌다. 하지만 중대장은 만족감과 놀라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페비스. 아가씨들이 속삭였다. 이건 중대장님 이름이잖아. 오, 플레르드 리스가 아름다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저 계집엔 마술사야. 그리고 기절했다. 얘야, 얘야! 겁이 난 어머니는 외쳤다. 꺼져라, 지옥의 집시 계집아. 눈 깜짝할 사이에 에스메랄다는 그 글자들을 주워 모으고 나서 잘리에게 신호를 한 다음 문 밖으로 나갔다. 페비스 중대장은 머뭇거리다가 집시 아가씨를 따라 나갔다. 2장. 신부와 철학자는 별개다. 아가씨들이 유심히 봤던 북쪽 탑 꼭대기 위에서 광장 위로 몸을 기울이고 춤추는 아가씨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던 신부는 정말로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였다. 집시 아가씨는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춤추는 아가씨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남자는 집시 아가씨의 동료인 것 같았다. 저 남자는 누구지? 부주교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언제나 혼자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왔다. 종탑 문 앞을 지나칠 때 충격적인 것이 보였다. 카지모도가 슬레이트 차양 틈새에 몸을 기울이고 광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곳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서인지 자기 양부가 지나가는 것도 알아차리질 못했다. 별일이군. 클로드 프롤로는 중얼거렸다. 몇 분 후에 부주교는 광장으로 나왔다. 양탄자 위에 집시 아가씨 대신 붉고 노란 옷을 입은 남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 맙소사! 부주교가 외쳤다. 그랭 구하루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자네가 왜 집시 아가씨와 함께 있는 거지? 그녀는 제 아내고 저는 그녀의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랭 구하루가 말했다. 신부의 음울한 눈에 불길이 타올랐다. 그런 짓을 하다니 이 몹쓸 놈. 그는 격분해서 그랭 구하루의 팔을 잡고 외쳤다. 그 아가씨에게 손을 댈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냐? 천국에 걸고 맹세합니다, 주교님. 사지를 벌벌 떨며 그랭 구하루가 대답했다.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라고 말한 건 왜지? 신부가 말했다. 그랭 구하루는 그에게 기적궁에서 겪은 모험담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급히 말했다. 부주교는 그랭 구하르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랭 구하르의 판단으로 보면 에스메랄다는 해를 끼치지 않는 매력적인 여자였고 순진하고 열정적인 아가씨였다. 그는 매일 아침 보통 집시 아가씨와 도둑들의 소굴에서 나왔다. 그는 광장에서 그녀를 도와 동전을 거두어 들였고 매일 저녁 그녀와 함께 같은 지붕 아래로 돌아왔는데 그녀는 작은 방으로 가서 빗장을 잠그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녀는 염소를 사랑했다. 그것은 예쁘고 온순하고 지적이고 똑똑한 동물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염소에게 원하는 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염소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탬버린을 내밀기만 하면 됐다. 염소는 집시 아가씨에게 훈련받았고 재주가 너무 뛰어나서 염소에게 페비스라는 말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 데 2달이면 충분했다. 페비스, 신부가 말했다. 왜 페비스지? 모르겠어요. 그랭 구하르가 대답했다. 아마도 이 말이 어떤 마법적이고 신비로운 효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작은 목소리로 종종 이 말을 중얼거리거든요. 확실히 클로드 프롤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집요하게 물었다.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낱말이라고 확신하나? 누구 이름이요? 시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나? 신부가 말했다. 부주교는 손으로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갑자기 그가 그랭 구하르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나에게 맹세하겠나? 맹세합니다. 그런데 신부님 그게 신부님과 무슨 상관이죠? 부주교의 창백한 얼굴이 아가씨의 볼처럼 빨개졌다. 그는 그랭 구하르의 어깨를 확 밀치더니 성당의 컴컴한 아치형 지붕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3장 종탑. 죄인 공시영이 있었던 아침 이후로 노트르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종을 치는 카지모도의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수시로 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성당은 음침했고 고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모도는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공시형을 받은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의 마음속 밑바닥까지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게 취급받은 것에 대한 슬픔이 종을 치려는 열정조차 완전히 꺼버린 것이었을까? 때마침 1482년 3월 25일 화요일 성모 영보 대축일이 왔다. 그날은 공기가 너무 맑아서 카지모도는 종에 대한 애정이 조금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북쪽 탑으로 올라갔다. 자, 그는 말했다. 어서 너희의 모든 소리들을 광장에다 쏟아 부어라. 오늘은 축제날이다. 그는 종을 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갑자기 종탑의 가파른 벽을 덮은 거대한 비늘 모양의 슬레이트 사이로 시선이 떨어졌을 때 광장에 예쁘게 옷을 입은 아가씨가 눈에 보였다. 그녀는 땅 위에 양탄자를 폈는데 그 위로 작은 염소가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고 많은 구경꾼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는 종치는 것을 멈추고 슬레이트에 툭 튀어나온 지붕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춤추는 아가씨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 사이에 버림받은 종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소리를 멈추었고 종소리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4장 숙명. 마침 같은 3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에 우리의 친구 장 프롤로 학생은 옷을 입으면서 지갑이 들어있는 짧은 바지에서 금속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서글퍼하며 옷을 입었다. 부츠끈을 맬 때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형한테 가야지. 설교는 듣겠지만 동전은 없겠지? 그리고 나서 서둘러 긴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뿌띠뽕 다리를 건너고 생트 죄느비에브 거리를 지나서 노트르담 성당 앞에 도착했다. 그는 어두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종탑의 위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갔다. 아마 여기겠지? 학생이 말했다. 열쇠가 자물쇠에 꽂혀 있었고 방문은 매우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살그머니 문을 밀고 그 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한 남자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장 프롤로는 그의 어깨만 보일 뿐이었지만 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갑자기 클로드 프롤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캠퍼스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벽에다 대문자로 다음과 같은 그리스어를 새겼다. 아나키아, 그리스어로 숙명이란 뜻. 부주교는 안락 의자로 돌아와서 앉았고 머리를 두 손에 묻었다. 장 프롤로는 놀라서 자기 형을 지켜봤다. 그는 인간의 정열이라는 바다가 흘러나갈 모든 배출구가 막혔을 때 둑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 정열의 바다가 얼마나 맹렬하게 술렁거리고 끓어오르고 얼마나 축적되고 얼마나 부풀어 오르고 얼마나 넘쳐 흐르고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속의 흐느낌과 무감각한 경련 속으로 부서지는지 알지 못했다. 클로드 프롤로의 엄격하고 냉정한 외관은 다시 말해서 고결하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미덕을 소유한 그 차가운 얼굴은 항상 장 프롤로를 속여왔었다. 이 쾌활한 학생은 에트나산의 눈으로 덮인 이마 밑에 맹렬하고 깊이 끓고 있는 용암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장 프롤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무리 철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것과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클로드 프롤로가 알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깨달았다. 부주교가 처음처럼 부동자세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보고 장 프롤로는 살그머니 머리를 빼고 막 도착한 사람처럼 문 밖에서 발소리를 냈다. 들어오세요. 독방 안에서 부주교가 외쳤다. 기다리고 있었소, 자크씨. 학생은 대담하게 들어갔다. 이런 장소에서 이런 방문을 받는 것에 매우 당황한 부주교는 안락의자 위에서 몸을 떨었다. 아니, 넌 장 프롤로가 아니냐? 네,
저예요. 학생은 유쾌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클로드 프롤로의 얼굴이 다시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왜 왔니? 형님, 학생이 대답했다. 돈이 필요해서요. 이 뻔뻔스러운 발언에 부주교의 얼굴은 완전히 교육적이고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얘야, 부주교가 말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묵상할 것을 권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아, 클로드 프롤로 형님, 장 프롤로가 말했다. 이때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부주교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말했다. 자크씨가 온다. 잘 들어라, 장 프롤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빨리 저 난방로 아래 숨고 숨도 쉬지 마라. 학생은 숨었다. 바로 그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클로드 프롤로 형님, 숨 안 쉬는 대가로 돈 주세요. 조용히. 알았다. 지금 주세요. 자, 가져가라. 부주교는 화가 나서 돈주머니를 그에게 던지며 말했다. 장 프롤로는 재빨리 난방로 아래로 다시 들어갔고 문이 열렸다. 5장 검은 옷의 두 남자. 들어온 사람은 검은 버위를 입고 있었고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매우 하얗고 주름이 많았다. 눈은 깜빡거리고 입술은 축 처졌고 손은 컸다. 부주교는 방문자에게 몸짓으로 문 옆에 있는 걸상에 앉으라고 했다. 안녕하시오, 자크씨. 안녕하세요, 신부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언제 마술사 소녀를 체포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마술사 소녀요? 신부님도 아시는 그 집시 아가씨요. 종교재판소 판사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당 앞 광장에 와서 춤추는 여자요. 부주교가 극도로 창백해졌다. 그건 나중에 말하죠. 그는 더듬으며 말했다. 이때 난방로에서 무엇인가 턱으로 씹는 소리가 나서 자크씨의 귀를 놀라게 했다. 무슨 소리죠? 그가 물었다. 그것은 학생이었다. 내 고양이에요. 부주교가 재빨리 말했다. 저기 아래서 생쥐를 먹고 있죠. 클로드 프롤로는 장 프롤로가 또 소리를 낼까봐 겁이 나서 자크씨에게 성당 정면에 함께 연구해야 할 조각상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6장 한밤의 미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방로에서 기어 나오면서 장 프롤로가 외쳤다. 내려가자. 형이 준 돈주머니를 가져가서 동전을 술병으로 다 바꿔야지. 그는 방을 나와서 원형 계단을 내려간 후 성당 밖으로 나왔다. 몇 걸음 걸어 나오자 클로드 프롤로와 자크씨가 건물 정면 벽의 조각물을 열심히 감상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때 그는 자기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일련의 무시무시한 욕설을 내뱉는 것을 들었다. 제기랄 젠장 맞을. 장 프롤로가 외쳤다. 저건 내 친구 페비스 중대장이 틀림없군. 그 순간 페비스라는 이름이 부주교의 귀에 들렸다. 그는 몸을 돌리고 동생 장 프롤로가 공들놀이의 저택 앞에 서 있는 키가 큰 장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장 프롤로가 말했다. 어이 중대장,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이 흘러나오는 거죠? 미안하네, 좋은 친구 장 프롤로. 페비스가 그의 손을 흔들며 말했다. 방금 전까지 내숭 떠는 아가씨들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항상 목구멍에 욕설이 가득 차 있네. 같이 술 마시러 가겠소? 학생이 물었다. 그러고 싶지만 돈이 없네. 내가 있어. 두 친구는 이브의 사과라는 술집을 향해 갔다. 부주교는 침울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페비스가 그랭구아르와의 대화 이후로 계속 그의 생각 속을 맴도는 저주스러운 이름의 사내일까? 그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최소한 페비스라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부주교가 조심성 없는 두 남자를 따라가는 이유로 충분했다. 어떤 거리에 모퉁이를 돌아갈 때 근처 광장에서 탬버린 소리가 들렸다. 그때 부주교는 페비스가 웃으며 장 프롤로의 귀로 몸을 기울이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소곤거리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나서 페비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정말이요? 장 프롤로가 말했다. 맹세하지. 페비스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그녀가 정말로 올 것 같아요? 자네 바보인가? 장 프롤로? 누가 그런 걸 의심하겠나? 페비스 중대장, 당신 행복한 헌병이요?
부주교는 이 대화를 빠짐없이 다 들었다. 그의 이가 덜덜 떨렸다. 그는 잠시 멈춰선 다음 그 두 건달의 뒤를 따라갔다. 7장 수수께끼 수도사. 이브의 사과라는 술집은 롱델거리와 바토니의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에 있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한 남자가 쉬지 않고 술집을 바라보면서 그 앞을 침착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망토를 코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 망토는 의심의 여지 없이 3월의 추운 저녁 날씨를 막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복장을 감추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술집 문이 열렸다. 두 친구가 나왔다. 한 친구가 말했다. 이제 곧 7시를 치겠군. 친구 장프롤로. 자네도 알다시피 난 생미셸 다리 끝에서 아가씨와 만날 약속을 했는데 파루르델의 집으로밖에 데려갈 수가 없네. 그런데 반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장프롤로 신부가 준 돈주머니를 다 술로 마셨나? 동전 하나 안 남았나? 다른 시간들을 잘 소비했다는 생각은 식탁에 필요한 정당하고 맛 좋은 양념이야. 젠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페비스는 술 취한 학생을 거칠게 밀쳤다. 학생은 벽으로 미끄러졌고 힘없이 포석 위로 쭉 엎어졌다. 그리고 페비스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망토를 뒤집어 쓴 남자는 계속 그를 따라갔다. 탕틀의 거리로 나왔을 때 페비스 중대장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 걸어오는 자는, 이 화석 같은 사람은 그를 오싹하게 했다. 그 당시에 밤마다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고약한 수도사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었다. 페비스는 몇 분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선생, 당신이 강도라면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요. 그림자의 손이 망토 밑에서 쑥 나오더니 독수리 발톱처럼 페비스의 발을 강하게 잡았다. 페비스 중대장, 뭐라고 제기랄? 페비스가 말했다. 내 이름을 아는군. 이름만 아는 게 아니오. 당신은 오늘 저녁에 미래가 있죠. 맞소. 페비스가 놀라며 말했다. 7시에 파루 르델의 집에서. 맞소. 누구하고죠? 에스메랄다요. 페비스가 유쾌하게 말했다. 그 이름을 듣고 그림자는 격분해서 잡고 있던 페비스의 팔을 흔들었다. 페비스 중대장,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군. 중대장은 이를 갈았다. 그는 칼을 뽑고 공포뿐만 아니라 분노로 몸이 떨렸기 때문에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와라, 칼을 뽑아라. 이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자. 하지만 상대방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페비스 중대장, 그는 말했다. 비통함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미래의 약속을 잊었군요. 이 간단한 말에 페비스는 들고 있던 번쩍거리는 칼을 내렸다. 중대장, 남자가 계속 말했다. 내일이고 모레고 한 달 후고 당신의 목을 벨 수 있는 날을 만날 거요. 그러니 먼저 미래 장소로 가시오. 선생, 페비스가 조금 당황해하며 말했다. 정중하게 말해줘서 고맙소. 실은 당신을 도랑에 쳐박고 가도 제 시간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날 수 있었을 거요. 하지만 보아하니 당신은 호탕한 사람인 것 같으니 결투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소. 그럼 난 미래 장소로 가겠소. 이때 페비스가 귀를 긁었다. 아, 깜빡했군. 반값을 지불할 돈이 한 푼도 없네. 페비스는 그 낯선 사람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손에 커다란 동전을 슬쩍 쥐어주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돈을 받고 꼭 쥐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참 좋은 친구군요. 그가 외쳤다.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남자가 말했다. 그 여자가 당신이 말한 여자인지 볼 수 있도록 나를 한쪽 구석에 숨겨주시오. 아, 페비스가 대답했다. 나한텐 마찬가지요. 우린 생트 마르트에서 방을 잡을 테니 옆방에서 편하게 보세요. 그럼 가시죠. 그림자가 말했다. 좋으실 대로. 중대장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빨리 걷기 시작했다. 페비스는 낮은 문 앞에서 멈췄고 거칠게 문을 두들겼다. 즉시 문이 열렸고 낡은 램프를 든 노파가 서 있었다. 이 소굴에 들어가자마자 페비스의 동행자는 망토를 눈 위까지 치켜 올렸다. 그러는 사이에 중대장은 황급히 노파에게 금화를 주었다. 그녀는 금화를 서랍에 넣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 덥수룩한 머리에 누더기를 입은 어린 소년이 교묘하게 서랍으로 다가가 금화를 훔치고 대신 마른 잎 하나를 놓았다. 노파는 두 신사에게
따라오라고 신호했고 앞장서서 사다리를 올라갔다. 위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램프를 괴짝 위에 올려놓았고 페비스는 그 집의 단골 손님답게 어두운 다락방 쪽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망토를 입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문이 닫혔다. 몇 분 후에 페비스가 노파와 함께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사라졌다. 8장 욕망의 끝. 클로드 프롤로는 깜깜한 은신처에서 15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100살이나 늙은 것 같았다. 갑자기 층계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천장의 뚜껑문이 다시 한번 열렸고 불빛이 다시 비쳤다. 다락방 문에 꽤 큰 틈이 있었고 클로드 프롤로는 얼굴을 거기에 댔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옆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고양이 얼굴을 한 노파가 천장 뚜껑 문을 열고 먼저 들어왔는데 그 뒤로 코스염을 쓰다듬으면서 페비스가 들어왔고 세 번째로 그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 에스메랄다가 들어왔다. 클로드 프롤로의 맥박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 페비스와 에스메랄다만 괴짝 옆에 앉아 있었다. 아가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에스메랄다는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오, 당신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페비스는 황홀하게 말하고 집시의 허리를 팔로 감았다. 그는 오직 이 기회를 기다려왔었다. 신부는 그것을 보았고 가슴에 감춰두었던 단도의 끝을 손가락 끝으로 테스트해 보았다. 페비스, 집시 아가씨는 허리에서 중대장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면서 말했다. 종교를 말해주세요. 내 종교를?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중대장이 외쳤다. 내 종교를 왜 알려고 하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중대장은 놀람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채, 그가 말했다. 누가 결혼한댔나? 집시 아가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슬퍼하며 머리를 가슴에 떨어뜨렸다. 갑자기 페비스가 재빠른 동작으로 집시 아가씨의 깃털 장식을 벗겼다. 창백해져서 멍하게 있던 불쌍한 아가씨는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 그녀는 재빨리 장교로부터 빠져나왔다. 그게 뭐지? 그는 그것을 핑계삼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다가갔다. 만지지 마세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이건 제 수호신이에요. 이것은 부모님을 다시 찾게 해줄 거예요. 아, 저를 놔주세요, 중대장 나리. 페비스는 뒤로 물러나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아가씨,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불행한 소녀는 이렇게 외치며 동시에 중대장에게 매달렸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페비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 가지세요. 모두 가지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 당신의 것이에요. 이 부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제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영혼도, 제 목숨도, 제 몸도 다 당신 거예요. 우리 집시 여자들에게 필요한 건 공기와 사랑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장교의 목에 팔을 감고 아름답게 미소 짓고 눈에 눈물을 머금으며 간청하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흥분한 장교는 불타는 입술을 아름다운 아가씨의 어깨에 꾹 눌렀다. 집시 아가씨는 몸을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의 키스 아래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떨었다. 갑자기 그녀는 페비스의 머리 위로 다른 머리 하나를 창백하고 흑빛의 경련을 하는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 옆에 단도를 쥐고 있는 손이 보였다. 그것은 신부의 얼굴과 손이었다. 그는 문을 부수고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페비스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집시 아가씨는 그 끔찍한 유령 아래서 꼼짝 않고 공포로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비명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단도가 페비스에게 내려오고 피를 뿜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제기를 중대장이 말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기절했다. 그녀의 눈이 감기고 모든 감각이 몸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녀는 입술 위에 불같이 뜨거운 키스가 각인되는 느낌을 받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순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중대장을 들고 나가고 있었다.
신부는 사라지고 없었다. 방 뒤에 강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중대장을 찌른 건 마녀다.